안녕하세요. 자, 여러분과 여기에 기출문제집으로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기본서 강의라든가 핵심 체크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다른 선생님 기본 강의라든가 이쪽을 듣고 또 기출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초심자도 있을 것이고 재시행도 있을 겁니다. 제 이름은 알고 오셨겠죠, 그죠? 위계점이고 전화번호 있는데 급하실 때는 문자로 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유 있을 때는 알파행정학 카페에 질문하시게 되면은 답변 바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여기에 공단기 순마투스에서 행정학 전임 강사로 있고, 한성대학 쪽 행정대학원 특임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전국 대의원으로 밑에 내용은 봉사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 이런 어떤 교수 생활도 했기 때문에 학회에 이런 쪽에 발표하는데, 특히 공무원 학원에서 객관식 행정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런 교수님들이 객관식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학회에서 발표를 했고, 또 교수님들과 토론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알파행정학 카페에 들어오게 되면은 합격수기 이런 게 있을 텐데, 아마 작년에 합격 많이 했을 것이고 올해도 합격 수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카페에 지방직 7급 시험 끝나고 나서 의외로 행정학 95점, 지방자치론 95점 또는 100점, 이런 어떤 여기에 시험 후기가 제법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와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돼 있고, 시험 과목 잘 아실 것이고, 대신 9급이나 7급이나 필수 과목이고, 과목이 5과목 또는 4과목으로 줄었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고득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강의는 주로 이론 강의인데 초시행령 돼 있죠. 그리고 재시행령 강의를 원래는 했었는데 2022년 대비는 이걸 안 할 생각입니다. 대신 마무리 강의하는 것을 바로 초시행령 강의의 3분의 1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초시행령 강의가 현재 한 80강으로 끝났습니다. 핵심 체크도 거의 80강 수준에서 또 끝날 텐데, 3분의 1 수준 하게 되면은 거의 30강 정도에서 마무리용 강좌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행정 내용들을 빠른 속도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릴 생각입니다. 재시행령 강의는 안 하니까요. 바로 강의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듣고 싶다 하게 되면은 초시행령 강의를 듣는데, 대신 여기에 나는 전체를 다 듣고 싶진 않고 내가 어려워하는 파트만 듣고 싶다 하면은 발췌 강의를 듣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초시행령이다 하게 되면은 좀 행정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의 여유 가지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알파 행정학으로 하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9급, 7급 상관없이 가능하면 알파 행정학으로 하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10월 달이 되는데 10월 22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파 행정학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이럴 때는 핵심 체크를 바로 이론 강의로 들으셔도 괜찮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7급은 아직 내년 시험까지 상당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알파 행정학으로 공부하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도 있는데 아마 기본 그죠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은 좀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대신 이제 그것은 거의 좀 가볍게 보는 것이고, 이제 기출문제 강의에서는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면서 제대로 이해를 해줘야 행정학의 고득점이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뭐 모의고사 강의라든가 또 최종 뭐 하루 만에 정리하는 마무리 강좌 이런 것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기본서 책이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 기출문제 책이 있지요. 근데 제가 이제 기본서를 강의하든 핵심 체크를 강의하든 기출문제를 강의하든 항상 같이 사용하는 교재가 있는데, 그게 여기에 내비게이션 행정학입니다. 이 내비게이션 행정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강의에 PPT 자료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PPT 자료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책자로 발간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PPT 자료 판서 노트죠. 그래서 같이 활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때 판서 또는 필기 부담을 줄이면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 출제 빈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뭐 여기에 어떤 공부할 때 저는 그래요. 평균만 얻어도 된다. 그럼 중요한 내용만 해라. 근데 합격은 안 되죠. 커트라인에 맞춰서 공부할 사람은 기출문제 내용만 해라. 근데 합격은 거의 운에 맡겨야 되겠죠, 그죠? 커트라인 가지고는 어려울거든요. 대신요, 고득점으로 반드시 합격하겠다 하게 되면은 알파 행정학이라든가 핵심적인 내용, 그 다음에 기출문제 내용까지 모두 다 해라. 뭐 여러분들이 다 한다 해가지고 무한정 범위를 넓힌 게 아니에요. 알파 행정학이나 핵심 체크가 이미 범위를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본서라든가 핵심 체크는 이 기출문제집 내용에다가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을 약간 결합시켜서 범위를 약간 넓혀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행정 시험 문제는 개념을 묻는 문제가 뭐 한 두세 문제씩 있는데, 개념을 모르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개념은 반드시 해줘라.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정치행정 이론론, 정치와 행정은 유사하다 하면서 현대행정은 정치 형성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개념을 딱딱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이제 이론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이론 문제 하는 것은 사실상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면서 우리가요, 이런 정치행정 이원론 하면서 정치와 행정은 다르기 때문에 정당 정치는 행정에 개입하지 마라 하면, 이럴 때 행정은 아무래도 정치와 분리되면서 행정의 어떤 전문성이 중시되겠죠. 그리고 행정의 전문성이 중시되니까 행정의 능률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중시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론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요, 개념을 명확히 해야 이런 어떤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개별 학자들의 입장을 묻는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이해도 하지만은 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면서 쓰레기통 모형을 제시한 학자는 코엔 마치 올슨이다 했을 때, 이럴 때 코엔 마치 올슨 쓰레기통 모형을 그저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암기법이 들어가는데 연상 암기법이라든가 두 문자 암기법, 그리고 무한 반복이 필요하겠죠, 그죠? 저는 연상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쓰레기통을 코에 대면은 악취가 나기 때문에 코가 마취되는 게 옳다, 그런 느낌이요. 그럼 이럴 때 쓰레기통 모형 코 마취 올슨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상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 사례 문제, 이것은 뭐 개념을 명확히 하게 되면은 풀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법령의 내용을 묻는 문제도 있는데 요즘 법령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국회직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7급의 지방자치론 같은 경우도 법령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일반 행정시험에서 법령 문제 출제 비중이 25%에서 거의 30%에 육박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죠? 법령 내용 하게 되면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예산 일정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이럴 때 1월 말까지 중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라. 3월 말까지 예산 편성 지침을 시달한다. 5월 말까지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기재부 장관에게 보내라. 기재부 장관은 국가 전체의 예산안을 작성해서 국회에 보내라는 것이 회계도 개시 120일 전이죠. 헌법은 90일 전,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하라 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요 다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짧게 압축을 해서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죠? 1월 말, 3월 말, 5월 말, 120일 전, 30일 전. 더 줄일 때는 1, 3, 5 말이요 120일 전, 30일 전.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암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란 순서,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많이 출제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저는 체계적인 틀 속에서 공부해라.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행정의 개념 변천도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행정행태설, 발전기능설, 신공공관리론, 신국정관리론, 이런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틀 속에서 이제 행정관리설은 뭐고 통치기능설은 뭔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념 간의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추론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해할 거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암기할 거 암기를 해두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기출문제 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하지 않고 일단 넘어갈 겁니다. 그럼 기출문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행정의 목차 이런 건 잘 아시죠? 기초이론, 그 다음에 정체가 조직인사 재무대인데 행정은 결국 정책 파트와 관리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정책적을 중시하면은 정책 성격이 중시되는 것이고, 관리 파트를 중시하게 되면은 경영적의 속성이 중시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국가 수준도 있지만은 지방자치단체 수준도 있는데, 지방자치는 있고, 그 다음에 이같이 했으면은 평가에서 책임을 묻거나 평가에서 고쳐야 되겠죠. 그게 행정개혁이고, 21세기 가장 중요한 개혁의 내용은 전자정부 인행이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할 텐데,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강의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사전 준비하는 것이 먼저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시간을 제가 강의하면서 안 드릴 거예요. 문제는 풀어오셔야 됩니다. 풀고 내가 안다, 모른다. 그냥 맞췄다 틀렸다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내용을 아는가 모르는가. 맞췄는데 찍어서 맞추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는가 모르는가 정도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르는데 알면 끝난 거예요. 모르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었는지 암기가 안 되었는지를 꼭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사항은 제가 이제 연상 또는 두문자, 무한반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주게 되면 그걸 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대신요, 이해가 안 된다 하게 되면 거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은 첫 번째, 개념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 내용을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개념을 모른다 하게 되면 그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출문제 강의에서 가끔 개념 설명 이런 내용들을 당연히 안다고 생각해서 일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그 개념에 대해서는 기출문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거의 다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단순한 개념 같은데 정확히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된다 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알파 행정학, 그죠? 초신자용 강의라든가 또는 핵심 체크 초신자용 강의 이걸 통해서 좀 개념을 습득을 정확히 해주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개념 중에서 어려운 것들은 다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요. 대신 이제 개념을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기출문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습득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강의에 초점을 두고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요, 조금 얘기했듯이 뭐 해라? 정리하게 되면은 일단 풀어라. 그리고 아는가 모르는가 판단해라. 모른다면 이해가 안 됐는지 암기가 안 됐는지 파악해라. 이해가 안 됐다면 개념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파악해라. 그리고 개념을 모른다면 개념을 공부해야 될 것이고 개념을 아는데도 문장 해석이 안 될 때는 강의를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그죠? 이해를 해줘야 될 것이다. 근데 강의를 통해서도 선생님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시던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아까 얘기했듯이 급하면 문자로 질문 주시고 여유 있을 때는 카페에 질문 올리게 되면은 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 방법 이게 돼 있는데 제가 주제별로 개괄적 설명을 할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문제를 보면은 1번부터 3번 내용까지가 행정의 의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행정의 의의를 제가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그러면은 1번부터 3번 내용 중에 거의 다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인자 기본 강의라든가 핵심 체크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사실상은 여기에 어떤 기출문제 수준은 거의 다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제 강의를 듣지 않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기본 강의를 소홀히 하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안 풀리는 질문들이 제법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정말로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했기 때문에 바로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처럼 자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 정리를 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 지문 중에서 해설에 필요한 지문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전체를 읽고 해설 강의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풀어왔죠, 그죠? 그럼 저는 여기서 1번 문제 딱 하게 되면 4번 지문 이거 하나만 할 거예요. 뭐 2번 문제 하게 되면 설명할 게 없으니까. 3번 문제 하게 되면 3번 지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진짜 강의를 내가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막 설명하면 시간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정말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과감히 제가 딱딱 생략을 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드릴 겁니다. 아마 여기에 강의 문제 풀고 강의 듣다 보면은 선생님 어떻게 해? 내가 모르는 것만 그렇게 알아서 딱딱 강의를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만큼 학생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알파인자 카페에 답변을 제가 직접 하잖아요.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답변을 제가 직접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 질문하는지를 제가 파악을 충분히 했죠. 물론 강의 경력이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2년이에요. 중간에 제가 행정고시 9급 7급 경찰 간부까지 일타로서 강의를 했던 적도 있고 그러는데 몸이 좀 아파서 한 5, 6년 가까이 좀 강의에 전념하지 못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다시 강의하는데 최근에 아마 시험 끝나고 나면은 행정 고득점을 위해서는 유계정 강의를 꼭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릴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홍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약하잖아요. 그럼 시험 끝나고 나면은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어요. 학생들이.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또 여기 강의 잘 듣고 나서 내년에 시험 보면은
그 내용이 다시 회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강의 진행 방법 생각했는데요. 반드시 이것을 설명을 할 텐데 이 내용을 통해서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중에서 어려운 것들 중심으로 제가 해설 강의를 할 겁니다. 공부 방법은 좀 얘기했어요. 이해할 거, 개념을 명확히 해라. 개념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추론해라. 그리고 암기는 연상 두 문자, 그리고 무한 반복 필요하다 했습니다. 권유사항이 있습니다. 행자의 고득점을 위해서는요,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기출만 계속 보는 거예요. 기본 강의 들은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다 잊어먹고. 기본 강의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기출이 안 나온 것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기본서라든가 핵심 책을 항상 옆에 같이 놓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 파트 기출 공부하고 여기에 기본서 보니까 이것은 기출에가 문제가 없네. 근데 기본서 있는데 그 정도는 자꾸 이제 눈으로만가 스킵을 하고 넘어가시라는 거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속도를 통해서 그것을 좀 머릿속에 저장을 하면서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행자학의 안정적 고득점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 원하는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교재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행정과 행자 발달사 되어 있고요. 행자 체계와 변수 되어 있는데 여기에 1번 문제부터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행정의 파트 내용, 제가 얘기했죠? 주제별로 개괄적 설명을 한 다음에 바로 해당 문제 지문을 해석할 것이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행정의 의의에 대한 주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의 의의되어 있는데 행정은 우리가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해서요. 광의로는 관리 기술이나 협동 행동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의로는 관리 기술의 협동 행동을 이야기하고 이건 정부 조직 또는 기업 조직의 공동으로 또는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행정을 좀 좁은 의미로 볼 때는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을 생각하면서요. 정부 또는 공공 조직이 말을 바꿀 수 있죠.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부 또는 공공 조직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재반 활동이다. 이런 말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좁은 의미의 행정이 되겠습니다. 한 경영과 비교를 해줄 수 있겠죠. 그죠? 한 관리기술 협동 행동 측면은 유사하지만은 주체가 다르다. 그 다음에 목적이 좀 다르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죠? 정부를 1섹터, 민간을 2섹터 했을 때 요즘은 중간 영역이 좀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 영역으로서 우리가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제3섹터 있죠. 그죠? 이걸 우리는 수렴적 관점의 제3섹터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와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으로 시민사회를 줄 수 있는데 이것을 확산적 관점의 제3섹터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요, 결국은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한다든가 정부와 기업 외 시민사회까지 들어오고 다시 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해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과거에는 어떤, 그죠? 공공문제 해결을 정부가 주도했지만은 앞으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의 협력적 통치, 이게 중시되는 거죠. 협력적 통치가 중시된다 해서 바로 거버먼트 중심으로 행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의 협력적 통치를 중심으로 바로 행정을 이해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이제 정부 혼자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시장과 시민사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과 시민사회 영역 구분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교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돼 있죠. 그죠? 좀 얘기했듯이 제가 원래는 몇 번만 4번 지문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겸 하기 때문에 그죠? 1번, 2번, 3번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말씀도 해드릴게요. 거기에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행동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 정부 조직 외에 기업 조직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을 썼는데 조금 전에 이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행정은 바로 관리기술 협동행동을 이야기하고 정부 외의 기업 조직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설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정도는 안 할 것이라는 거야. 2번 돼 있죠. 최근에 행정하면은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죠? 이것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를 생각하면서 거버먼트 중심이 아니라 거버넌스 중심으로 갖고 정부와 시장과 시민 사이 협력적 통치를 중시한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사실상은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빼고 가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행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정부 또는 공공조직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이 되겠죠. 그죠? 하면서 말을 약간 바꿀 수 있어요.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재반 활동.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내용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한편 4번 돼 있는데 행정은 정치 과정과 분리된 정부 활동 돼 있는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행정은 결국 정책학과 관리학 중심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행정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어떤 정책적 측면과 그 다음에 관리적 측면이 돼 있는데 정책 측면은 아마 정치학과 긴밀히 관련돼 있을 것이고 관리 측면 하는 것이 경영학과 긴밀히 관련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은 정책적 속성도 있고 관리적 속성도 있으면서 이런 어떤 정치와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경영과도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하면 행정은 정치가 이제 분리된 정부의 활동이 되는데 일단 잘못이 되겠죠. 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은 정책 등 이혼론 시각에서 보면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행정을 볼 때는 이런 정치, 경영, 양면성을 띠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보는데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 분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정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모든. 이러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가 뭐가 있습니까? 공공서비스잖아요. 그죠? 그럼 공공서비스는 좀 얘기했듯이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정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이제는 바로 공공서비스 생산 공급을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함께 해나가는데 이런 공공서비스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된 재반 활동을 우리는 뭐라고?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5번 돼 있죠. 행정 경영 비교 유사한 활동이다 했는데 바로 관리기술 협동행동 이런 게 유사하죠. 그죠? 그럼 뭐가 다르다? 목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도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고요. 2번 돼 있는데 다 하려고 했는데 진짜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그죠? 대신 3번 지문 있죠.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했는데 조금 전에 봤던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죠. 정부가 아니라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협력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독점한다 이런 말은 안 맞겠죠. 그죠? 그 다음 3번 돼 있죠.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건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3번 지문 있잖아요. 그죠? 행정의 활동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변한다 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하게 되면요. 우리가 비교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어려울 수 있다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 있겠죠. 그죠? 하면 분명히 이런 투입, 전환, 산출, 환류의 과정이 되풀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바로 정부 조직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말까지는 당연히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행정활동,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말 좋습니다. 개방체적 관점이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역동적으로 변한다 했는데 과연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역동적입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동적은 영어로 다이나믹에서 동태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때 행정과 경영을 비교를 한다. 그럼 행정, 경영을 비교하면은 이럴 때 역동성, 동태성은 행정이 더 강할까요? 경영이 더 강할까요? 당연히 경영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행정은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 바꾸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절차적 규정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 변화에 바로바로 대응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거든요. 그 역동적 동태적 속성은 바로 이런 어떤 경영의 속성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행정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 정부가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죠. 그죠? 그 전에 누구였습니까? 박근혜 정부요. 그 전에 이명박 정부요. 노무현 정부 있었죠? 바로 그 전에 김대중 정부 있었고요.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최기하, 박정희.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은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겼죠. 그죠? 그런 생각하면 분명히 행정도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역동적, 동태적으로 변한다. 이런 말이 가능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행정이 이런 어떤 역동적 성격을 띈다는 것을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행정이 어려운 이유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로 3번 지문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지문과 비교하면서 봐줘야 되는데 1번 협의 행정 이야기했죠? 2번 공공수 생산 공급 분배 이야기했죠. 그죠? 4번에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한다 했는데 바로 공급 생산 및 공급을 전부 독점한다. 이거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그죠? 정책을 배경으로 한다. 그 말은 맞지만은 뒤에 독점한다. 그럼 3번 내용은 4번이 확실히 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 지문은 여기에 행정 경영을 비교하는 시각이 1번이 있다 그런다 하면은 이런 행정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역동적으로 변하는 성격 이걸 두 번째로 본다 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두 번째 내용과 관련시켜서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여기에 1번, 2번, 3번에서 행정 개념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뒤에 한 7번 문제까지가 또는 그 다음에 뒤에 9번 문제도 좀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조금 보수주의, 진보주의 흐름, 그 다음에 행정학의 발달사 흐름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마찬가지 정리해놓고 나서 우리가 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맡겨뒀더니 시장의 불평등 문제 굉장히 심각하더라.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진보주의 정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결국 경제학적으로요, 우리가 보수주의는 시장 자유를 중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보주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국가 개입을 중시하는데 여기에서 꼭 생각할 게 있죠. 이 진보주의 이들도 이 시장의 효율성 이건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효율적일 수 있다,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은 인정을 하는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바로 복지병을 유발한다 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복지국가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신보수제 바탕을 둔 신자유주의 경향이고, 이게 197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그리고 신공공관리론 흐름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대표 학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여기에 하이에크 사상들을 좀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수주의, 진보주의, 이 내용 비교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먼저 정확히 이 박스를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쪽을 보죠. 진보주의를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들은 평등주의 생각했죠. 합리적 경제 인간관을 부정한다 했는데, 바로 합리적 경제 인정한다, 좀 부정한다. 여기 부정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면 욕구협동, 오류광선을 인정하는 거죠. 소극자유, 적극자유 비교했는데, 소극자유는 정부의 간섭과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면 되죠. 그러나 적극자유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면서 재분배 정책을 중시하기 때문에 배분적 정의했고요. 그죠? 이 효율과 공정,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를 인정을 한다겠죠. 그죠? 인정을 한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 또 윤리적 결여, 이런 결함을 인지하면서 정부 개입에서 시장 실패를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정부로 권력이 좀 집중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진보주의가 이런 유기정부 간 권력은 정부에 집중돼 있고, 결국 그들이 필요한 정책들은 소외 집단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공익목적 정부 규제,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 재배 정책을 중시한다 이거죠. 다만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해주는 것이,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중의에서 표시한 게 아니에요. 안 나왔는데 참고로 봐두라는 거죠.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보수주의 돼 있는데, 당연히 낙태금지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공립학교 종교교육이 필요하다 했는데, 진보주의는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냐 정부 규제했을 때, 경제적으로는 진보주의가 정부 규제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오히려 뭡니까? 정부가 이런 어떤 낙태 금지를 위해서, 종교 교육을 위해서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자를 정확히 구별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얼마든지 풀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은요, 잘라서 봐야 되는데, 일단 케인스 경제의 기반을 둔 수요 중시 거시 경제 정책을 강조한다, 잘못이다.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공급 측면의 경제정책에 대해 반대한다, 그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8번 돼 있죠. 이런 내용은 이제 큰 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념만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면서 2번 지문에 규제 기능 돼 있죠. 그죠? 정부가 바로 어떤 개인이나 기업 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가는데, 어떤 국민은 규제를 받고 어떤 국민은 규제를 안 받고 하게 되면은 이건 뭔가 형평성을 잃은 처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는 기준을 만들고 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겠지요. 그런 시각에서 규제의 기능은 법령에 기초해서, 맞죠? 침입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국민들의 생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말한다 했는데, 일단은 맞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이 말 때문에 일률적이 아니지 않느냐? 예외는 얼마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은 똑같은 입장에서, 그죠? 정부로부터 대우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혜택을 받아도 물론 예외는 있다고요. 그러나 특히 규제 기능은 침입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일률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4번 돼 있죠. 조작 및 지원 기능은 정부가 직접 사업에 주체가 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원되어 있는데 비교가 나왔죠. 그죠? 그럼 이럴 때 지원이나 조장을 해주는데 우리가 정부가 기업의 기술 개발에 보조금 줬다. 그것은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정부가 기업의 어떤, 그죠? 물동량이 엄청나게 수입
그리고 전국에 뭡니까? 이런 어떤 운송 관련해 가지고 물동량, 이동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럼 정부가 이럴 때 항만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어준 것도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지원이지. 그럼 정부가 이같이 직접적으로 SOC 건설을 통해서 기업 활동, 개인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 및 조장 기능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지 않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그건 잘못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했고요. 넘어갑니다. 9번 돼 있죠. 이번에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는 좋죠. 규제를 완화합니까? 아니죠.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정부가 개입한다 했을 때 공적 공급도 있고 정부가 공적 유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이나 기업 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는 정부 규제도 있다는 것이죠. 규제를 완화하고 잘못이죠. 그 다음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사회정책을 펼침으로써 좋지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크기가 커졌다 했는데, 지문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일부 맞고 일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두시고요. 해서 앞부분 내용, 규제를 완화하고 이게 잘못이죠. 그 다음 4번 돼 있죠.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하이에크는 돼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하이에크와 나중에 파이네의 논제 이런 것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이에크는 국가기획은 국민을 노예로 만든다 해서 국가기획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바탕을 둔 학자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작은 정부 주장 하이에크 돼 있죠. 케인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했습니다. 하면서 케인스의 이런 어떤 처방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 시장 개입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하이에크가 신자유주의에 속하는 학자라는 사실만 알아도 뒤에 논리는 추론할 수 있겠죠. 그죠? 하이에크는요, 나중에 기획론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한번 기억을 해주는 거죠. 학자 이름 암기잖아요. 그죠? 이런 게 학자의 입장인 거예요. 케인스가 뭐라고 했는지, 하이에크가 뭐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치, 경제학 서적을 많이 읽어서 하이에크를 당연히 알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이에크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하면서요, 이 하이에크는 이름이 좀 하이에나 같죠? 국가가 하이에나처럼 국민들을 뭡니까?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런 느낌? 그래서요, 바로 국가의 간섭을, 개입을 반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면서 기억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돼 있죠. 그죠? 행정 능력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거 돼 있는데, 행정의 능력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행정 능력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행정은 당연히 정책 능력이 필요하겠죠. 특히 고위직한테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책 형성 기능도 필요하고, 그다음 이해 조정 기능도 필요하고, 의회와의 관계 이런 설정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능력에서 이런 지적 능력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하면서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되어서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실행적 능력 이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능력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다만 이럴 때 이제 사실상은 이런 내용들이 상호 보완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뭐합니까? 서로 반대되는 속성을 좀 가지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을 뽑을 때, 특히 고위직 공무원을 뽑을 때 바로 이런 지적 능력이 중요합니까? 정책 능력이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는 1번 지문에 행정 능력은 지적 능력, 실행적 능력을 포괄하며 정책 능력과는 구분된다 했는데, 여기에서 행정 능력은 이것은 포함이 되는데 이것과는 구별이 된다 하니까 결국 여기에 구분이라는 것은 분리가 돼버린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잘못이라는 겁니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럼 1번 지문은 이건 잘못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됐는데, 이 4번 지문이 논란이 되거든요.
행정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능력 요인들 간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했는데 항상 상충일까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호 보완적 측면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그죠? 하면서 10번에 이런 어떤 4번 지문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문제 지문이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좋겠지. 행정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능력 요인들 간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참 편하잖아요. 그죠? 그건 존재한다. 이렇게 단정해버리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1번 지문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가장 옳지 않은 것 찾으라겠고 가장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번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넘어가면요. 제2절 행정의의돼 있죠. 그죠? 행정의의에서 거기에 1번 윌슨의 문제 있고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것들 전부 다 행정의의 파트 쭉 관련돼 있죠. 7번, 8번, 9번 저희 이론론, 이론론 이런 내용까지 되는데 여기에 내용들도 마찬가지 어떤 PPT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문제의 어려운 지문들을 해석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행정 발달사를 좀 봐야 되는데요.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워싱턴이 집권을 하잖아요. 그죠? 1789년에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기틀을 만드는 사람이 한 사람은 이제 해밀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제퍼슨이 있죠. 그죠? 그럼 이럴 때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재무장관으로서 강력한 연방정부를 주창하죠. 대인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바로 여기 어떤 민주주의 관점에서 지방 분권 사상을 좀 주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중앙에서 해야 된다. 국가가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또는 국가가 해야 된다. 이런 쪽입니다. 그럼 제퍼슨이 오히려 지방에 맡기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국가보다는 개인에게 맡겨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가지 내용 하는 것을 좀 절충을 시킨 사람이 이제 누가 되겠습니까? 메디슨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메디슨 다운주의 사상도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제퍼슨은 결국 자유주의 지방 분권 사상도 있는데 그냥 쟤들한테 그냥 퍼주면 돼요. 제퍼슨. 쟤들한테 퍼주자. 제퍼슨 했죠. 그죠? 그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국가가 모든 걸 개입해서 문제를 해 나가자 했기 때문에 바로 국가주의 중앙집권 사상이라 했죠. 그죠? 근데 이것은 결국은 바로 개인이냐 국가냐 아니면은 자유냐, 그죠? 여기에 국가 개입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또는 지방이냐 중앙이냐 돼 있는데 이걸 절충한 것이 이제 바로 메디슨이죠. 그죠? 그냥 메디슨 사람은 원래 우리가 이제 개인에게 맡겨두면 세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갑의사, 을의사, 병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같은 이익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익단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바로 도당, 파벌, 부정적으로 볼 때는 그게 되겠죠. 그죠? 그걸 이익단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놔둬버리면요. 그게 이제 제퍼슨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이 파벌의 해악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국가가 다 해야 된다? 그러면 해밀턴 사상인데, 그럼 이럴 때는 개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양자를 절충한 것이 이런 이익단이 나왔을 때 그걸 정부가 잘 중재하고 조정함으로써 이런 어떤 다수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메디슨의 다운주의 돼 있는데 바로 이런 어떤 해밀턴, 제퍼슨, 메디슨 세 사람의 입장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하면서 우리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해밀턴, 큰 해머 생각하면서 큰 정부 그것만 생각하면 되죠. 그죠? 해서요, 중앙집권적 연방주의 돼 있는데 너희들 정책 정도 생각하면서요, 바로 폭넓은 재량 돼 있잖아요. 대신 제퍼슨은 항상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 지방 분권 사상으로서 나의 신행정론 이런 참여적으로 연결되죠. 그죠? 하면 기능적 전문성으로 권한을 좀 제한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돼 있죠. 그죠? 근데 메디슨이 다운주의 사상하면서 결국 견제와 균형을 이야기하면서 협상과 타협의 예술적인 실천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미국 국부들의 어떤 정치사상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어떤 행정학의 역사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 역사를 가볍게 정리를 좀 해놔야 여러분들이 뭐 역관주의다, 실적주의다, 그 다음 정치 이원론이다, 이론론이다 이런 흐름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원래 이제 76년 독립선언 이후에 조금 전에 1789년에 워싱턴이 집권했다겠죠. 하면서 당시에 이런 어떤 바로 내각은 정치를 임명을 했는데 관직은 적격성 기준을 썼단 말이죠. 근데 이 적격성 기준이 적합한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학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류층의 자녀들이 공직을 장악하는데 이 상류층이 동부, 북부 지역의 앵글로색슨 계통 중심이죠. 그러면 귀족적 적격성이다. 그냥 적격성이 적합한 자격. 근데 그 당시에 학력계나 있다 하면은 좀 귀족의 자녀들 귀족적 적격성이다. 그래서 이게 비민주화 특권화 되더라 이거죠. 이걸 다 파지하는 것이 바로 7대 대통령인 잭슨 대통령이고 서민 출신의 대통령이라겠죠. 하면서 역관지를 주창하게 되는데 역관지 뜻은 공직 임명할 때 정책 충성도 돼 있는데 그 대통령이 바뀌었으면은 관직도 마찬가지 대통령과 정책 신념을 같이 하는 자로 바꿔줘야 된다. 이게 역관주의죠. 그러니까 정당의 당원들이 공무원이 되죠. 정당의 당원들이 공무원 되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대통령이 강력한 정치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죠?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4년을 바뀌게 되면 또 주기에 대량 경질되어 있는데 바로 관료들 신분 보장은 안 되죠. 그러니까 역관주의는요, 어떤 행정의 전문성의 능률성보다는 행정의 정치성이나 민주성, 대응성을 중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행정의 안전성, 계획성보다는 오히려 행정의 뭡니까? 이런, 그죠? 신분 보장을 안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정당 정치라든가 민주정치와 긴밀히 관련된 것이 이 역관주의입니다. 근데 역관주의 문제는요, 이와 같이 정당이 당원들 공무원 시키고 자꾸 바꾸다 보니까 행정에 뭐가 무너지더라? 전문성과 능률성이 무너지더라. 이거죠. 그죠? 그럼 이 전문성과 능률성이 무너지더라. 이게 비전문, 비능률,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산업사가 되면서 이 문제가 더 점점 심각해지죠. 그래서 바꾸자 하는 것이 결국은 실적주의를, 즉 시험 성적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용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젠크 펜 돼 있는데요. 젠크 서버왕, 그랜트 위원회, 이튼 보고서, 그 다음에 젠크 이 펜에서 나중에 펜들턴법에 의해서 실적에 도입되게 되는데 이 실적주의 하는 내용들이 결국 다른 거 아니죠. 바로 국가공무원법으로서요. 이들은 결국 정치를 바꿉시다. 그러니까 진보주의 정치개혁 운동에 바탕을 두면서 이런 경영의 과학적 관련의 영향도 받지요. 하면 행정은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했더니 능률이 중요하다는 거죠. 능률이 중요하다. 하면 실적주의 이렇게 도입되면서요. 공무원 뽑을 때 실적 능력 자격 이걸 검증하자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획인등을 전제로 경제 경쟁 시험을 본 거죠. 그리고 공무원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키라는 거죠. 신분은 보장해 줄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능력 자격에 의하지 않고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 뒷받침을 해준 것이 바로 우드로 윌슨의 논문이라는 거죠. The Study of Administration 돼 있죠. 퍼블릭이란 말은 빠져 있죠. 하면 정치행정 이원론 시각에서 바로 정치인들이 하는 건 정치이고 관료가 하는 것은 행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정치하는 것은 뭐냐 했더니 폭넓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 했잖아요. 그죠? 결정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를 어떤 계획 수립이라든가 정책 결정으로 본 거예요. 행정은 관료가 하는 일로서 수단 선택, 정책 집행, 실행 활동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실행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과 물자의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드로 윌슨의 논문은요, 정치행정 이원론 시각에서 행정을 뭐로 봤습니까? 했더니 관리 기술로 봤다 해서 바로 행정관리설 나왔죠. 관리 기술로 봤다 해서 기술 나오니까 기술적 행정이 나왔죠. 그죠? 당연히 이들은 관리 기술은 결국 뭐와 유사하다? 경영과 유사하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현재 대비 학자들을 좀 들 수 있는데 그 학자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규칙도 있잖아요. 그죠? 하면서 거기에 굿노우 돼 있죠? 정치와 행정에서 정치는 국가의사의 결정이고 행정은 국가의사의 집행이다. 미국 행정법이 원리 썼고요. 화이트 최초의 교과서에서 바로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일이다. 물론 나는 입장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되어 있잖아요. 그죠? 행정 논문집에서 브라운 로우 이론의 활동을 하면서 제1의 능률 강조했고요. 행정의 기능, 체계관리의 기능으로서 포스코브를 제시했는데 이 포스코브 하는 것이 플래닝, 오거나이징, 스태핑, 디렉팅, 코디네이팅 돼 있죠? 코디네이팅 돼 있습니다. 조정이죠. 코퍼레이션 아닙니다. 코압테이션 아닙니다. 컨트롤링 아닙니다. 그리고 리포팅, 버제팅 돼 있는데 여기 S도 스태핑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학자 이름을 기억할 때 우리는 will 굿하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면서 우리는 굿하고 있을 테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굿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요, 처음에 29년 세계대공황 이후에 뉴딜 정책 나오면서 행정의 정책 기능, 정책 형성 기능이 중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통치 기능을 수행한다 했고, 통치는 결정과 집행을 이루어지는데, 기존의 행정은 정책 집행을, 정치는 정책 결정을 했지만은, 바로 이런 뉴딜 정책 이후에는 행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정책 형성 기능을 담당하더라, 예산을 만들고 법률을 만들더라 하면서 행정이 이런 정책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게 정책의 이론론이 되는 겁니다. 하면 행정의 정책 형성 기능이 중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리적 성격이 좀 약화되죠. 그래서요, 정책의 이론론이고 공사행정 이론론 시각이 나온 것이 통치 기능설이다 했는데 이것은 뉴딜 정책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하면 대표의 학교로서 이제 디목, 애플비, 가우스에 있는데 뒤에가 돼 있죠. 그죠? 뒤에가 돼 있는데요. 디목과 애플비, 가우스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일단은 디목, 모던 팔리틱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돼 있고요. 당연히 양자 협조적 관계, 사회적 능률성 중시되어 있고요. 애플 정책 형성되어 있는데 정책과 행정의 책에서 애플 정책 형성, 연속적 과정이나 순환적 과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도 행정에 대한 성찰이라는 책에서 우리 시대의 행정이론은 결국 정치이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이후에 우리가요, 바로 행정 행태론에서 정책 신이론의 바나드와 사이몬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 발전 기능설 이쪽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야기할 텐데, 일단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행정 경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행정 관리설. 대신 정치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통치인설 나왔잖아요. 그죠? 하면서 이렇게 딱 구분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서로 상대방을 좀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행정 행태설과 행정 관리설이 둘 다 행정 경영적 성격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행정 행태설은 행정에 이러한 어떤 정책 성격이라든가 정책 결정의 성격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다만 이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사실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중시한 것이 여기에 행정 행태설 입장입니다. 발전 기능설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개발도상국에서 국가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까지 하는데 통치 기능설과 발전 기능설 이 양자를 비교하는 시각에서는 발전 기능설이 그래도 훨씬 더 행정 주도적이라는 거죠. 행정 이론적 입장에서 정책적 이론론 이런 시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공공관리론과 신국정관리론 뒤에서 자세히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하면 조금 전에 학자 이름을 기억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will 굿하고 돼 있는데 우리는 굿하고 있을 테니까 했잖아요. 그죠? 니네는 뒤에 가서 디목, 애플비, 가우스 있었잖아요. 뭐 바나드나 바나나나 좀 사온나 이런 식으로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에스만과 와이드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발전 기능설 학자들이거든요. 그럼 yes, yes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will 굿하고 뒤에가 바나나나 사, yes, yes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이론론, 정책 이론론, 정책경 세 이론론, 정책경 세 이론론 돼 있는데 행정관리설, 통치인설, 행정행태설, 발전기능설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가요. 이 행정의 흐름 발달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뭐 하자? 교재 문제를 풀어보자 이겁니다. 그죠? 자, 교재 19페이지 1번 문제부터 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죠. 그죠? 뭐 내용들 보면 간단하단 말이죠. 근데 가끔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2번 문제도 지금까지 설명 들으면 간단하지. 뭐 3번 일단 돼 있는데 정책 행정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행정은 경영의 영역이다. 비즈니스의 영역이다. 사업의 영역이다.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을 쓴 거죠. 대신 4번의 1선의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집행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했는데, 그럼 윌슨은 뭐라 했습니까? 정치는 목표 설정, 정책 결정, 계획 수립에서 폭넓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행정은 수단 선택, 정책 집행, 실행 활동이다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요, 행정이 이런 어떤 의사 결정,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럼 잘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치행정 이혼론 시각은 항상 정치는 의사 결정이고, 행정은 의사 집행이다. 또는 말을 바꿀 때는 정책 결정이 되고, 행정은 정책 집행이다. 그러니까 정치는 정책 결정, 행정은 정책 집행.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숨어 있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대신 추구하는 가치는 뭐라 했습니까? 전문성과 능률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능률성은 효율적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고 돈과 비용을 덜 들여야 한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 뒤에 넘어가세요. 2번 돼 있죠. 그죠? 옳지 않은 거 돼 있는데 1번 돼 있습니다. 정부 계획을 통해 특정 지역 및 계층 중심의 관료 파벌을 해체하고자 했다 했는데 조금 전에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의 관료 파벌 해체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 나왔죠.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이 바로 공직을 장악하고 있더라, 비민자 특권화되더라, 이걸 다 파지하는 것은 잭슨 민지 역관주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역관주의를 비판한 것이 뭐였고, 실적주의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실적주의 나온 것이 실적주의 도입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하는 것이 우드 윌슨의 정책적 이혼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1번 지문하는 것은 그죠? 윌슨의 입장이 아니라 바로 잭슨 대통령의 역관주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정답은 간단하죠. 그 다음 3번 돼 있죠. 그죠? 바로 이런 내용 간단합니다. 2번 잭슨주의 정략인데 잭슨은 뭐라 했습니까? 역관주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면서 결국은 정당의 당원들을 뭐 했습니까? 공무원시키자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당의 당원들을 공무원시키자.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정치 충성도를 강조했고요. 정치생이 강조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탈정치화를 통해 일단 잘못이죠.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강조. 함 이것은 아무래도 잭슨주의가 아니죠. 오히려 실적주의.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우드 윌슨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4번은 서로 설명이 바뀌어 있죠. 그죠? 그럼 해밀턴, 제퍼슨, 메디슨, 세 사람의 입장은 정확히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4번 별거 없고 5번 돼 있죠. 옳은 것은 돼 있는데 1번 돼 있죠. 잭슨이 도입한 역관주의는 일단 그 말 맞죠.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 당원들을 공무원 신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죠? 권력이 커지는 것이고 아무래도 바로 자기와 정책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의 이런 지도력이 강화될 수 있다겠죠? 그럼 정치 지도자 행정 통솔력을 약화시킨다. 일단 잘못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국민 요구에 대한 관료 대응성이 후퇴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니죠. 바로 역관주의는 정당 정치, 민주정치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고 결국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료 대응성이 후퇴 안 맞죠. 그죠? 된 정책 수행 과정에 비효율성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책 수행 과정에 비효율성 이 말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역관주의를 이야기하면 역관주의는 뭘 강조합니까? 당연히 민주성과 대응성을 중시하잖아요. 그럼 역관주의는 뭘 저해합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능률성 이런 것들을 효율성 이것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해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정책 수행 과정에 비율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책 수행 과정이라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해나가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죠. 바로 대통령이 자기와 정책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을 임용해서 그리고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죠. 대통령이 만든 정책은 그 밑에 있는 정책 신념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떤 지지를 보내면서 정책 수행에 적극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이 정책 수행 과정의 비효율 이 말하고 여기에 그냥 일반적인 능률 효율하고 의미는 같다 다르다? 의미는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효율성, 능률성은 그냥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 하면서 뭐 비용 절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정책 효율적 추진, 정책 강력한 추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뒤에 정책 수행 과정의 비효율을 처리했다 이 내용도 전체로 봤을 때는 잘못이다 이렇게 봐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면은 제가 이런 개념은 구별을 해주라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 2번에 있죠. 건국 직후 미국 정치시에는 행정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주의가 지배했다 했는데 사실 건국 직후에 해밀턴과 제퍼슨의 사상이 싸웠다겠죠. 그죠? 해밀턴은 어떤 능률을, 중앙 집권을, 제퍼슨은 민주를, 지방 분권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가를 보시면 되겠지. 워싱턴 이후에 3대 대통령이 제퍼슨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잭슨이었잖아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바로 보통 건국 초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다. 건국 초기를 너무 이게 길게 잡은 거 아닙니까?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초기에 그냥 워싱턴 뭐 그 시절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어떤 건국 초기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군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것이 지배를 해왔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래서요, 제퍼슨, 잭슨 철학이 지배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한편 3번 돼 있죠. 이런 것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1906년 설립된 뉴욕 시정조사 연구소 돼 있죠. 거기에 당연히 추구하는 것은 전략한 능률이었겠죠. 행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 중시.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돼 있죠. 애플비요. 앞에서 윌 굿하고 디에가 했죠. 그죠? 애플비라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디에가에서 애플 정책 형성했죠. 그죠? 하면 정치와 행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연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순환적 과정이다. 이 말을 썼잖아요. 그죠? 애플 정책 형성이요. 그 내용은 암기를 해줘야 되는 내용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암기할 사항은 암기를 해주는 것이죠. 하면서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진 애플비는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 정책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아무래도 정책적 이원론자들이 주장한 거죠. 뭐 대표로 굿노우 돼 있는데 정치는 국가의사의 결정이고 행정 국가의사의 집행이다 하면서 이런 정당 정치는 행정에 좀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시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드시고 6번 돼 있죠. 그죠? 포스코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돼 있는데 바로 플래닝, 어거나이징, 스태핑, 디렉팅, 코디네이팅, 리포팅, 버제팅 이야기했죠. 그죠? 7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충분히 규칙의 입장 정리해 줘야 됩니다. 하면 정책적 이원론이고 행정관리사 입장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능률이었고요. 체계관리의 기능으로서 포스코프를 제시했는데 이럴 때 플래닝 하는 것은 좀 정책적 이원론 시각에서 해석을 해주면 좋겠다. 폭넓은 개 이런 거다보면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시고요. 문제 8번 돼 있죠. 보죠. 정책 이원론 돼 있는데 뭐 조금 전에 이제 1번 정당 정책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좋죠. 뉴딜 정책은 정치 행정 이원론을 타당성이 떨어지죠. 뉴딜 정책은 정부의 정책 기능이 중시하기 때문에 정치 행정 이론론의 대두 배경이 된 거죠. 하면 과학적 관리론 경향에서 과학적 관리론 행정개혁 운동은 당연히 정책 이원론 행정 관리설로 연결되죠. 그 다음에 정책의 이론을 대표한 애플비는 뭐 잘못이네요. 그죠? 애플비는 정책 이론을 하면서 윌 굿하고 디에가, 윌슨 굿노우 화이트 큐리, 디에가, 디목 애플비 가우스. 야, 학자 이름 이렇게 기억하니까 쉽잖아요. 그죠? 그냥 바나나 사 하는 것이 정책적 새 이론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9번 돼 있죠. 그죠? 전혀 이론론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지 않은 거 돼 있는데 결국 이론론은 바로 행정관료들이 정책 형성 기능까지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 결정자를 위한 지원, 정보 제공 역할만을 수행한다? 그럼 역할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정책의 이원론 시각이지. 저희 이론론은 바로 법률안도 만들고 예산안도 만들어서 정책 형성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으니까요.
2번 돼 있죠. 결국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정책 결정 등을 수행하고, 당연히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은 수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가치까지도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가치 판단 요소,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정책 요소를 내포한다 했습니다. 10번 돼 있죠. 정책 이론론 돼 있는데, 결국은 행정 기능이 확대 강화된다. 복잡 전문화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입법이나 사법에 비해서 행정 기능이 확대 강화된다. 복잡 전문화된다. 바로 정책 이론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정의 등장과 연관성이 높다. 좋죠. 그죠? 그 다음 11번 돼 있죠. 4번에 행정에서 의사결정은 돼 있는데, 의사결정은 결국 국가의 의사결정이잖아요. 그죠? 함 이럴 때 수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도 검토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실 외에 가치 판단 기능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국가의 의사결정 됐는데, 우리가, 그죠? 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과연 재난지원금을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지급할까? 이런 내용도 전부 다 뭡니까? 다 가치 판단이 개입된 것이거든요. 그런 시각에서요, 행정에 있어서 의사결정, 가치, 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죠.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죠. 당연히 그게 정부의 본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이야기했어요. 바로 2절에 그죠? 행정의 의 파트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조금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강의가 꼭 진행될 것이라는 거 하면 여러분들의 의문점을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소해 드리는데, 이럴 때 좀 여전히 이해가 어려운 것이 있다 하게 되면은 알파인자 카페라든가 전화, 문자 등을 활용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요. 일단 첫 번째 타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